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내용, 즉 60년대 초중반에 입대하신 세 분의 사연을 이어서 방송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방송에서 과거 60년대 진해 신병훈련소 PX에서는 짜장면을 팔았는데 그걸 하이에나가 달려들듯이 손으로 훑어 뺏어 먹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댓글 중에 74년도에는 PX에서 국수를 팔았는데 그것 역시나 등 뒤에서 손으로 훑어 뺏어 먹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시 해병대 김바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건의 주인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도 국수를 뒤에서 손으로 훑어 먹었다는 걸 보면 여기선 체면, 양심, 도덕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울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임금님도 두 끼만 굶으면 거지 되는 거죠. 근데 60년대의 짜장면은 비록 면발을 손에 잡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타치만 하면 그래도 그 시커먼 짜장이 손에 묻으니까 그걸 핥아서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면발을 건진 사람은 훑어 먹었겠지만 실패한 사람은 핥아 먹는다. 하지만 국수는 면발을 잡지 못하면 그냥 꽝이죠. 제 아무리 손가락을 빨아봤자 그냥 찝찝한 멸치국물 그것뿐입니다. 어쨌든 면발을 빼앗긴 주인은 국물이라도 마시겠다면서 그릇을 입에 댈 때 역시나 입 벌리고 달려들었을,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제 그 국수 그릇 그 밑에 대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국물은 쏟아지고 또 그걸 흘리지 않으려고 또 손바닥을 오므려 가지고서 그 흐르는 국물을 받아 먹겠다는 그런 뭐 어떤 처절한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고 보면 밤에 PX 근처에서 매복했다가 빵을 사가는 해군 신병들을 털어 그걸 뺏어 먹었다는 해병대 신병 노상강도의 모습이 오히려 덜 거지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빵을 빼앗긴 해군 신병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려서 억울한 마음에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찾아가셔서 잘못을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그 해군 통합기수 있지 않습니까? 해군 전후에 물어보시면 알려줄 것 같습니다. 단 저는 바로 옆에서 훈련받던 해병 몇 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뭐 뺏기는 거 있나 싶어서 안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절대 해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경화면은 저는 여길 이용해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여기가 바로 진해 신병훈련소의 그 유명한 왕자식당이라고 합니다. 이 왕자식당의 이름 유래와 관련해서 지난번 방송의 댓글에 하늘에서 보면 스레트 지붕이 왕자로 설계된 건물이라고 들었고 거기서 해병대가 식사하면서 지상의 왕자로 또 전쟁의 왕자로 키운다는 의미로서 왕자식당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보해 주신 김수진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잘못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쪽으로 보이는 지붕에 타이어를 올려놓은 건물, 이게 식기세척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류가 있으면 바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장교 후보생들은 이 건물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과거에는 해병학교 또 그 이후로는 해군 제2사관학교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왕자식당 사진을 올린 이유는 과거 해병대 신병들이 가장 배고팠던 시절이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60년대 당시에는 큰 대접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이후에 비슷한 시기에 입대하신 다른 분들 또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흔한 김치, 깍두기 하나도 없었다. 아니 반찬을 담을 그릇 자체가 없었다. 밥그릇, 국그릇마저도 밥이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 대접의 바닥을 두드려서
깊숙하게 변형시켰기 때문에 우린 밥만 많이 주면 됐지 반찬 그런 건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밥을 많이 담기 위해 밥그릇마저도 담금질 하듯이 두드려서 크게 만들어야 했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해병대에 입대하겠다고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열기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60년대 초반에는 그 경쟁률이 13대 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러면 13명 중에 12명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지난번 방송처럼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에 돈을 써가면서 입대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육군을 포함한 타군의 의무 복무 기간 36개월에 비하면 해병대의 30개월이 짧기는 합니다만 많은 젊은이들은 이 6개월이라는 메리트보다는 그냥 해병대가 좋아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당시 해병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했나? 지난번 방송에서 이미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자격 조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외아들은 안 된다. 60년대에 입대하신 분들은 대부분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럼 형제들 중에서 큰형님,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6.25 때 전사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휴전선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 게다가 워낙 아들을 중시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외아들이 군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집안의 대가 끊기는 상황. 따라서 외아들은 아예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연에서 제보자 3분 중에 2분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 외아들 금지 조항은 모집 공고에서는 안 된다고 돼 있었지만 본인이 가겠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해병대 지원 절차는 일단 지역별 모병관 사무실에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때 외아들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모집 공고에서 외아들은 안 된다고 했으면 원서를 받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모집 공고에서 부모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외아들도 지원 가능하다.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던 모양입니다. 즉 외아들은 안 된다 하면서도 본인이 강력하게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병관이 부모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지원할 수는 있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외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병대니 뭐니 또 해병대 갔다 와서 저 집 아들이 저렇게 망나니가 되었다느니 이렇게 해병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던 시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해병대를 가겠다고 하면 선뜻 동의서를 써줄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목도장 하나 파고 대서방에 가서 대서소 할아버지한테 동의서를 대신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자기가 직접 쓰면 되지 무타로 돈 내고 그걸 대신 써달라고 뭐 그렇게 했냐고요? 그건 당시 젊은이들 필체하고 부모님 세대의 필체, 문장 이런 게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그걸 흉내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쓰면 금방 뽀록 난다는 뜻이죠. 그럼 외아들의 부모님 동의서 이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둘째, 중졸 이상의 학력. 이건 동기생 중에 실제로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이 학력 조건에는 상당한 무언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 또 본인이 이 국졸 학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입대했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만 18세 이상의 나이.
이건 어제 이미 말씀드렸죠. 돈을 써서 해결했다고. 그래서 이거 역시나 재차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외아들, 학력, 나이 이 세 가지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지가 강력하거나 돈을 좀 쓰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난관 하나, 이건 절대로 돈이나 백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그게 바로 파이프 검사. 파이프 검사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도 오랜만에 이 말을 들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이제 생각나셨습니까? 임질, 매독과 같은 성병 검사. 또 임질 매독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노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질 매독 걸린 무디 열애로 돌려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저쪽이 걸렸다는 거고, 이 파이프 검사는 우리 쪽을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파이프잖아요. 파이프 길다란 거. 저쪽 애들은 파이프라고 안 하죠. 그렇게 파이프 검사라는 거는 해병대에 입대하는 남자의 거길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언제 하냐면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언제 어디로 와라 이러는데, 어느 기수는 후암동 해병대 사령부로 갔다. 또 다른 기수는 답심리 어디로 간 것 같다. 다들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필기시험 합격 후 나중에 오라는 대로 갔더니만 해군 군의관이 공무장갑을 끼고 그 거시기를 아까 그 파이프 검사라고 했죠. 그럼 그 군의관이 내 파이프를 잡더니만 한참 주무르더라. 그러면서 꾹꾹 짰다는 겁니다. 여기서 짠다는 거는 뭐 우유를 짠다거나 여드름을 짠다, 종기를 짠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무슨 내용물을 손으로 짜서 강제적으로 그게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남자들은 아무리 짜봤자 나올 게 없죠. 방금 소변 보고 온 사람 같으면 오줌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색이 없다고 봐야죠. 그냥 물 같은 거죠. 그런데 누런 물이 나온다? 게다가 농도가 아주 진하다? 그럼 그건 걸린 겁니다.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파이프 검사에도 걸렸다는 뜻이죠. 근데 고름이 아니고 혹시 그게 뭐 다른 거 허연 거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뭐 그럴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색이 완전히 다르죠. 누런색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군의관이 이렇게 손으로 두세 번 짰는데 그게 나왔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로 입대시키면 안 되죠. 뭐 아주 심각한 그 조로 뭐 그게 아니면은 군의관을 이성으로 여기는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어쨌든 이상한 게 나온다는 거는 최소한 며칠 전에 이상한 데를 갔다는 뜻입니다. 그 며칠은 잠복기를 의미하죠. 물론 갔다고 해서 다 걸리는 거는 그건 아닐 겁니다. 또 상대가 문제가 있어도 이쪽이 보호장구를 착용했다. 그러면 안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이프가 샌다는 것은 분명히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입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잘리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합격한 해병대인데 13대 1의 경쟁을 뚫고 또 부모님 동의서를 위조하고 나이가 어리면 쌀 한 가마값 돈도 쓰고 합격한 건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치료할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 기수마다 이런 동기생들이 항시 몇 명씩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게 보는 거라서 입대 전에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번 보고 또 입대 후에는 가입대 기간에 다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입대 전날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입대 전에 걸린 사람은 치료해서 완치되면 다시 와라. 그래서 통상 그 다음 기수나 그 다다음 기수로 입대를 했고, 입대 후에 걸린 사람, 여기서 입대 후에 걸렸다는 거는요, 입대 후에 이상한 데를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대 후에 진해에서 그런 데를 어떻게 가요? 신병훈련소 밖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진해는 칠구가 유명하다. 즉 진해의 칠구는 서울역 양동, 도동, 종로상가, 청량리 이런 데와 동급이다. 그런 걸 아는 신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입대 후에 걸렸다는 뜻은 입대 후 가입대 기간에 다시 한번 군의관이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걸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입대 전날 또는 입대 전전날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잠복기가 뭐 한두 달씩 가는 그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걸 검사한 걸 보면 당시 사회에는 이미 그게 만연해 있었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일반은 아니고 그 이상한데 그건 뭐라 그러나, 사창가? 요즘 말로는 집창촌. 이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 기억에는 서울 시내 뒷골목 전봇대마다 임질, 매독, 성병 치료 뭐 이런 16절지 광고 전단이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입대하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총각 딱지는 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도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가서 죽으면 총각 귀신 된다, 그러니까 총각 딱지를 떼고 가야 되는 논리였는데, 주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그런 의식을 이건 아주 경건한 말인데 이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럼 예식? 그렇다고 이건 뭐 결혼식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그런 화대를 마련해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뭐 잘난 척 고상하게 말하려고 말을 빙빙 돌리고, 자식이 뭐 언제부터 지가 그랬다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화대는 친구들이 만들어준 거. 그런 입영 문화는 80년대까지도 면면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문화? 그런 것도 문화라고 할 수 있나? 일단 넘어가시죠. 오늘은 말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신체 검사를 볼 때 체력 검사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7, 80년대 고등학생 체력장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통 벗겨놓고 몸 상태를 보고 가빠가 나왔네, 알통 좋네, 뭐 당시에 뭐 똥 빼나온 사람은 없었겠죠. 아무튼 그때는 당수, 공수도 뭐 이런 걸 연마한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을 단체로 뛰게 하는데, 이건 누가 100m를 몇 초에 뛰느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뛸 때 특별히 처지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또는 뭐 20명이 100m를 뛰어서 다 들어왔는데 꼴등은 아직도 50m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체력 검사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체력만큼은 다들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었으니 그게 파이프 검사를 하면서 병행하는 고래 검사. 그러니까 파이프 검사가 그걸 짜는 거였다면 이거는 까보는 겁니다. 그럼 군의관은 짜고 까고, 짜는 건 여러 번 했을 수 있지만 까는 건 딱 한 번. 잘 까진다? 그럼 통과, 합격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안 까진다? 그러면 까질 때까지 군의관이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까지면서 물건의 주인이 통증을 호소한다? 그럼 이건 불합격입니다. 고향 앞으로 가. 하지만 이건 역시나 파이프 검사에서 걸린 사람들처럼 집에 가서 치료하고 와라, 아니 집에 가서 까고 와라. 근데 이걸 집에서 까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까고 와라, 즉 포경 수술하고 와라, 그랬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 기수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씩 나왔는데, 이런 분들은 역시나 그 다음 또는 다다음 기수로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까기 싫어서 어렵게 합격한 해병대 입대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는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는 그냥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서 입대가 보류된 동기생들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 왜? 그 동기생, 그 사람이 깐 게 아니잖아요. 군의관이 깐 거니까. 모르죠. 그거 이렇게 수적 본 건데. 그게 어느 정도로 안 까졌냐? 이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이 포경수술하고 징병검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더니만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포경이 징병검사 규칙에 있는 판정 기준에 나와 있어서 당시에 포경이면서 학력이 낮은 사람이 징병검사를 받으면 한때 보충력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당시 징병검사 규칙에서는 불완전 포경은 1등급, 완전 포경이면 2A 등급, 감돈 포경일 때는 2B 등급을 주도록 규정했는데 1970년까지 완전 포경이나 감돈 포경을 포경의 정도가 약간 심할 때 이렇게 규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감돈 포경. 아이씨, 우리 그냥 뭐 자동이냐 반자동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에? 그냥 평시에도 까져 있으면 자동, 평시에는 덮여 있으나 손으로 까서 까지면 반자동, 손으로 까도 안 까지면 포경,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아, 오늘 되게 많이 까네 내가 진짜.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징병검사 규칙의 전문 용어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첫째, 가성포경. 평상시에는 덮여 있지만 손으로 벗길 수 있거나 발기 시에는 젖혀지는 상태. 깐다는 것보다 이게 젖혀진다 이 말이 괜찮은 건데, 아무튼 이 가성포경이란 개념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으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가성포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음경으로 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자동 이거 같아요. 둘째, 아까 나왔던 감돈포경. 이건 포피륜이 좁은 상태에서 발깃이나 가죽을 무리하게 벗겼을 때 조여져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 아이씨, 어렵게 써네. 포피륜은 뭐고 가죽은 뭐야? 가죽이 그게 그거네. 그래도 이해는 되시죠? 이렇게 놀이새 후퇴시키면 착 걸린 상태에서 거기가 다시 이제 전진이 안 되는 뜻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아유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성포경. 이건 손으로도 벗길 수 없고 발기시에도 젖혀지지 않는 상태. 아까 까진다를 젖혀진다로 쓰기로 했나? 어쨌든 까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완전 포경 그 말 같습니다. 어쨌든 해병대 신체검사에서는 그게 까지냐 안 까지냐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군인의 전투력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 까지면 수류탄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까졌다고 해서 밤을 잘 까는 것도 아닌데, 까라면 그게 진짜로 그걸로 밤을 까라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그걸로 밤을 까보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둘이서 같이 목욕탕 가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포경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신에 7, 80년대에는 부대에서 전역하기 전에 의무병, 우린 돌팔이라고 불렀죠. 말년에 담배 한 보루 갖다 주고 깠다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쨌든 까고 갔든 안 까고 갔든 이건 군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8, 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신생아 때 이 수술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군대에서 포경이니 뭐니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안 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예 안 까지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수술이 필요한 거지, 뭐 잘 까지는 사람들까지 그걸 잘라낼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기레빠시 아니에요. 어쨌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함부로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효도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로 그 뒷말은 못 외운다고요? 참. 내가 맨날 까고 짜고 임질매도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알기를 뭐.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그 정도는 압니다. 그래도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제 친구놈들 5명이 시험 봤는데 4명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수준 낮지 않습니다. 저는 입대 전에 까고 갔습니다. 오늘은 60년대 해병대 징병검사와 관련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신체검사에서는 발바닥이 평발이냐 이걸 주로 봤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집안에 사상범이나 월북자, 6.25 때 부역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 이걸 신경 써서 봤다는 분도 계십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